요약이 좀 하나처럼. 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쪽 동해바다 먼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마주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록 외에 독도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울릉도는 470몇 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살더라도 불법으로 도망을 가거나 한 사람들이 울릉도에 남입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록으로 안 남겼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1417년부터 1882년까지 그 기간 동안은 울릉도는 빈섬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정부에서 세안정책과 수토정책 두 개를 써요. 내 책이 있어요. 안영국 사건이 일어나는 1693년 이때부터 수토정책 그 다음에 93년까지 세안정책 1417년 그 다음에 1882년 이때 태종이 기민우를 시켜가지고 안문사로 임명해서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요. 울릉도에 사람들을 살게 했더니 여진족이 내려와가지고 막 초토화시키거나 외부들이 와가지고 울릉도 사람들을 앞잡이로 해가지고 동해바다로 놀아치를 하는. 그래서 그 고려 말부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다 끌고 나오는 게 141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용국 사건이 터지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우리는 울릉도 쟁제라고 해요. 울릉도 쟁제. 일본에서는 죽도일 거라고 합니다. 다케시마 있게 돼가지고 또 1건입니까? 1건. 예. 죽도 사건 이런 뜻으로 일본은 1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 안영복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일본의 어부들이 안영복과 울산 사람 박어둔을 납치를 해가지고 일본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해도막부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우리 땅 다케시마에 들어왔다. 막부가 조선에 대해서 조선 어민들이 우리 땅 다케시마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항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막부는 다케시마가 울릉도인지 뭔지 모르고 그 서계로 그 안영복과 박어둔을 돌려보내주면서 부산 동네 외관을 통해서 돌려보내주는데 안영복이 납치된 게 93년 5월달에 납치되거든요. 돌아오는 게 93년 12월에 돌아와가지고 1월달에 동네 외관을 통해가지고 인기가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서계로 우리 땅 다케시마에 울릉도에 조선인들이 못 오도록 해달라라고 막부가 보낸 서계를 전달해요.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 대마도의 계략인데 막부는 울릉도인지 뭔지 모르고 다케시마라고 했고 조선에서 또 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나 울릉도에 우리 어부들이 오지 마라고 그러면은 좀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사색단쟁이 한참 조선에서 심할 때였는데 남인하고 서인하고 정권교체가 막 계속해서 숙종 때 장희빈 그 폐위 문제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계속 시끄러웠던 때였는데 요때에 서인 정권이 잡고 있다가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다케시마는 울릉도고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임진왜란을 겪은 경험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을 때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땅 다케시마는 못 가도록 하겠다. 우리 동해바다 멀리에 있는 우리 땅, 우리나라 해경지계인 울릉도조차 사람을 못 가게 하는데 일본의 다케시마에 사람을 가게 할 리가 없다. 라고 이제 설계를 보내요. 그래서 대만에 가서 보니까 울릉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고. 그거 빼달라. 그러면 왜 울릉도가 다케시마 죽도인데 결국 다케시마가 조선 땅이라는 걸 밝히면서 사람들을 안 가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삼키려면은 울릉도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대마도가 울릉도를 빼달라고 서계를 전달 안 해요. 안 하고 계속 있다가 그게 한 2년 가까이 갑니다. 그때 난출 사건도 발생하고 외관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말썽도 피우고 동네에서 난리를 치는데 그러다가 결국 요게 결정이 되는 게 1696년 1월 28일. 요때 이제 도해 금지령을 해요. 울릉도 도해 금지령. 죽도도 도해 금지령. 이걸로서 변사기 하는데 1694년 9월 달에 삼척영장, 삼척첨사가 종사품입니다. 장한상을 임명해서 보내는데 수군을 150명을 모아가지고 한양에서 삼척으로 파견을 해요. 그래갖고 배 6척으로 해서 울릉도 조사를 갑니다. 그래서 장한상이 갔다 와서 이제 울릉도 사적이라는 기록을 남기는데 거기에 독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대 인물들 중에 울릉도를 보았거나 가본 사람은 안용복과 장한상 두 사람. 그 외에 우리나라 기록에서 조선 전체 지도에 우산도라고 되어 있는 것 외에 독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의 기록이 나오는 것은 1883년 이후 요때 개성령이 내려가고 1883년부터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 등에서 15호를 모집해요. 모민을 해가지고 울릉도에 입주를 시킵니다. 근데 그게 1883년이에요. 그래서 울릉도의 역사는 가보면은 1883년부터 그 이전은 전설에서 타더라라는 아니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전설은 어디서 만들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옛날에 울릉도에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옛날에 사람이 안 살았는데 막 그 운전하는 이 할아버지들이 막 자기가 막 지어내가지고 막 울릉도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울릉도는 신라시대 때부터 호박이 많이 나가지고 호박엿 신유가 구라입니다. 신라시대 때 호박이 없었어요. 울릉도 호박역은 1883년 이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서서히 살기 시작해가지고 1800년대 말이 되면은 한 500명 정도 주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도 들어가면은 이제 1000명, 2000명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살았던 게 1940년대가 되면은 오징어가 많이 잡혀가지고 한 3만 명까지 가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그게 가장 부유한 돈을 버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한때 3만 명 됐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10,000명이라고 하는데 10,000명 안 되죠. 8,000명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은 얼마 안 돼요. 3,000명 될까요? 왜냐하면 군청,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이런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인, 정경전, 그리고 관광 관련으로 체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빼면은 순수하게 어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는 사람이 한 2~3천 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기록에 독도를 본 사람, 가본 사람, 안용복이 유일하고 독도를 관리로서 관측해서 본 사람은 장한상이 유일하다. 이 사람은 이제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 노비란 이야기 했죠. 노비는 관노가 있고 산노가 있는데 관노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고 산노는 이제 개인 양반가에 소속된 노비인데 외거 노비가 있고 설고 노비가 있어요. 외거 노비는 살림을 따라요. 근데 우리 어릴 때 기억하시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모습이 둘이었는데 한 사람은 출퇴근했고 한 사람은 집에 같이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외거노비인데 주인이 보면은 서울에 사는 오충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충추가 아마 안용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서 버은 거를 서울로 이렇게 빨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부산 좌천동에 살았는데 동네 외관에 드나들면서 일본 사람들하고 상매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요. 이제 외관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저쪽 동북 방향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다. 무인도인데 거기 가면은 물산이 엄청 풍부해가지고 뭐 산삼을 키운다든가 약초를 키운다든가 그 다음에 전복을 따온다든가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도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근데 건너갈 때 동해안을 따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중간중간에 동네에서 부산포에서 올라와서 울산에서 다 이게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고까지 올라와가지고 잠깐 머물다가 영해까지 가서 영해에서 건너가요. 근데 이제 그때 울산 사람들이 개내석 중에 한 척이 울산도였어요. 한 척은 부산 가덕도. 옛날에는 창원이었어, 가덕도. 그 다음에 한 척은 두 척은 전라도 모흥이 옛날에 이름이 뭐였지? 옛날에 이름이 생각나. 거기서. 그 다음에 검문도, 초도 여기서. 그렇게 울릉도에 와 있었는데 안용복이 가는 길로 국리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전부 일본 기록입니다. 안용복을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취조를 하면서 안용복이 차고 있던 호패를 가지고 기록을 탁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이고 주인이 오충추고 신장은 146cm고 용모는 얼굴이 그무적적한데 흉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거주지는 부산 동래구 부산 자천 1, 2 14통 3호 그 다음에 나이가 36세 그 다음에 또 호패에 기록된다. 근데 이게 기록이 조금 다른데 요 제일 앞에 죽도고에 나온 쪽에 아마 가장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그 루트를 다 밝혀가지고 학회에서 제가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옛날에는 손에 이게 뭐 들었습니까 이게? 뭐지? 두루마기 같은 거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서계예요, 서계. 망부 장관한테 받았다는 서계. 옛날에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안용복이 칼도 안 들었는데 칼을 차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순응한 씨들이 순응한 씨 집안 사람이라고 정신에 의해서 부산 수영에 가면은 수강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용복을 모셔놓은 사당이 있습니다. 수능한 씨들이 있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동산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칼로 해놨다가 안용복 장군 지금 좀 바뀌었어요. 안용복 장군상 했는데 장군도 아니다. 그러니까 노비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나 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안용복상 이렇게 노비상 아니요 안용복 특군상
안영복 장군상이에요. 장군이죠. 장군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장군인 적이 없어요. 노비인데 무슨 장군이냐. 차라리 박원순이 신분이 높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고요. 근데 안용기 두 번 가는데 첫 번째 1693년에는 납치돼서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10개월 뒤에 동네로 일본 외인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동네회관에 이렇게 해서 인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 땅 독도를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안정복이 이 울릉도 독도를 지켰다라고 옛날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끌려갔기 때문에 울릉도의 병유급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1693년에. 그래서 3, 4년 동안 일본하고 협상을 벌였을 때 울릉도는 조선 땅이다. 그 옆에 있는 땅 송도도 있는데 송도도 조선 땅이다. 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독도 영유권 관련해가지고 계기를 단초를 마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안상인데요. 장안상은 출신이 경상도 비양군 비산동이라고 되는데 우리 고향마을 연마을입니다. 저희 고향이 의성군 안개면 교촌동인데 향교가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전국에 향교 있는 동네 많잖아요. 교촌치킨 사장님도 교촌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교촌치킨인데 옛날에 그래서 교촌치킨 사장이 우리 고향 선배라고 농담을 그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전국에 교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의 뭐 골마다 교촌동이 하나씩 있어요. 왜 교촌동이 있는지 아시죠? 옛날에 향교마을이라고 불렀어요. 향교가 있는 마을을 향교마을 하다가 일제시대 1914년에 학교한테 교자에다가 동네한테 동자 써가지고 해가지고 교동, 대구에는 교동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리, 교리, 그 다음에 향교마을, 교촌, 그 다음에 향교의 주된 건물이 뭐냐면은 그 강학을 하는 곳이 뭐죠? 명륜당이잖아요. 명륜동. 울산에도 어디 있어요? 교동이 있습니다. 교동이 있습니까? 교동도 있어요. 옛날에는 교동이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바뀌었어요. 네. 세종시. 그러니까 서울에도 명륜동이 있고 부산에도 부산 동네에 명륜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풍기에 가도 교촌이 있고요. 동양대학이 교촌동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향교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교촌동이라고 전국에 다 있어요. 어쨌든 저희 고향 마을이 옛날에 한 200호 가까이 되는 큰 마을이었는데 이 사람이 순천장씨거든요. 순천장씨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 한 3분의 1이 장씨들인데 전부 순천장씨. 이쪽 그 후손인데 이분도 태어난 게 1656년에 태어났는데 안영과가 나이 비슷해요. 근데 무가의 급제를 해가지고 종이품까지 지내요. 그러니까 종이품이면은 이순신 장군이 가장 승진했을 때 삼도 수군 절제사,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 참모총장이죠. 이 사람도 거기까지 거쳐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병영의 영장, 장을 다 지냅니다. 함경도 병사, 전라도 병사, 경상도 경상자도 해가지고 다 거치고 이분 아버지도 무관이에요. 무관으로 동이품까지 올라가는데 양대에 걸쳐가지고 팔도의 수군의 장을 다 거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용맹스러웠다는 거예요.
한양에 사는데 저쪽 북한산이 옛날에는 삼각산이라고 했거든요. 삼각산에 호랑이가 자주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호랑이가 3마리 내려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 잡아먹기까지 싶고. 이제 여러 병조들을 막 보내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호랑이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숙종이 장안상을 불러가지고 호랑이를 어떻게 처치해달라 하니까 딱 가지 기계로 호랑이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호랑이를 타고 한양을 한 바퀴 돌았다 해가지고 호랑이를 타고 이 초상화는 원래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안 그래도 지난 5월달에 그 순천자기 종친회에서 뭐 장안상의 후손이 어쩌고 이 사람이 알려지니까 제가 6년 전에 의성군에 우리 학자들 모아가지고 제 고향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군수한테 얘기해서 학술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졌어요. 알려지니까 순천장에서들이 종친회에서 장안상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희는 몇 대 손으로서 막 그래요. 구라치지 마세요. 이 사람 아들이 없어요. 또 둘째예요, 둘째. 직기에 몇 대 손으로서 결혼을요. 부인이 첩이 24명이었어요. 팔도에 식구들은 하나씩 살았는데 환경도 병사로 가고 병원도 가고 저기 전라병사도 가고 경상자도 경상구도 그 다음에 뭐 어디 부사 영흥 부사 뭐 무슨 군수 뭐 이거 다 갔었단 말이에요. 네, 가면은 이제 현지사가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인이 공식적으로 24명인데 국장님 왜 웃으십니까? 길을 배로 잘하네. 예. 저는 혼자 그래요? 대단지 무서워. 저도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딸이 8명이에요. 손이 귀해요. 아들을 낳겠다는데 아들이 죽고 해가지고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자기 사촌인가에서 아마 양자를 얻어가지고 뭐 직계를 가게를 띠게 되겠지만 여기는 또 이 종손이 아니에요. 지차입니다. 하여튼 그분이 이분인데 좌우지간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서 관리로서 조정의 관리로서 유일하게 독도를 울릉도의 중봉 성인봉에 올라가지고 동남 방향에 300m 멀리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이 하나 있더라. 그게 동남 방향에 보이는 섬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독도밖에 없어요. 독도를 관찰하고 기록을 한 게 울릉도 섬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해서 이번 주말에 울진에 가서 또 제가 학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장안상이 이때의 울릉도 조사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수토적이 생기세요. 수토사를 1894년까지 200년 동안 수토사를 계속 하게 나는데 처음에는 3년에 한 번씩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1756년 되면은 2년에 한 번씩 한 해 걸러가고 한 번. 그리고 1880년 정도 되면은 매년 보내요. 94년에 그게 폐지가 될 때까지. 처음에는 3년에 한 번 보내다가, 그 다음 2년에 한 번 보내다가, 매년 보내는데, 그게 이제 수토관이라고 해요. 수토관을 파견을 합니다. 근데 장안상이 갈 때는 150명이 갔어요. 근데 그 후에는 한 80명 정도, 80명의 배 한 4척 정도를 근데 그 보낼 때에 수토사를 왜 보내냐면은 외인들이 출입을 할까 하는 그거를 찾는 거예요. 수사할 때 숫자예요, 이게. 이거는 찾고 수색하고 이거는 투벌한다. 수색은 우리 주민들이 울릉도에 가가지고 살고 있으면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외인들이 울릉도에 잠입해 있으면 투벌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안상을 계기로 해서 수토 정책이 시작이 된다. 13일 동안 울릉도에 머무는데 울릉도 동남쪽에 섬이 하나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이고 멀리서 목숨을 했으니까 너무 과장돼 있죠, 크기가. 그리고 거리는 300입니다. 118km인데 원래는 87.4km인데 그래도 굉장히 실제 거리에 가깝게 왔다. 서쪽으로는 대관령이 보이고 동쪽에는 해장적인 무수한 대섬, 죽도가 있는데 그게 2km 정도다. 이건 거의 거리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울릉도 사적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라병마절도사, 경상자도절도사, 도덕수건절도사, 한경도 수건 다 거쳐요.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수건절도사가 있을 때는 굶어가는 국민들을 기아에서 이렇게 막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봤을 때는 전라도 지역에 도적들이 많이 막 창궐해서 이 도적들을 소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거기 전라도 주민들이 병마절도사가 어디 있느냐면요, 저기 있습니다. 강진. 강진이 어딘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강진이 뭐냐면은 원래 이 도강이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탐진. 지금 강진읍이 있는 곳. 강진이 김영란 시인의 고향 마을인데 거기가 원래 탐진이었어요. 탐나러 가는 나루터라고 탐진이었고, 거기에서 거기를 넘어서 저쪽 내륙 쪽으로 가면은 도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강현, 탐진현을 합해가고 강진군이 됐는데 여기에 전라병영이 있습니다. 병영에 가면은 전라도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보통 선정비를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철비를 만들었어요. 철비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선정비는 전부 돌로 되어 있는데 장안상만큼은 철비로 되죠. 철비는 또 오래 보존이 안 돼요. 이게 막 녹슬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전라병행성을 새로 이제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공개하는데 아마 끝났을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조사를 갔을 때 철비가 면상 도강이 면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강면 사무소에 이렇게 창고에 보관을 하고 거기에 전라도의 도적대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되도록 선정을 풀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 지역이 제 고향이 안개평야라고 평야지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안개미가 인기가 좋을 때는 다른 데에서 이 브랜드를 안개미로 해서 많이 팔았거든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인데 한때 전국에 생산되는 쌀의 30%가 안개쌀로 둔갑을 해가지고 안개쌀의 이미지가 엄청 실추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과거에 습지가 많았어요. 굉장히. 근데 이제 막 습지가 많다는 이야기는 비가 많이 오면은 막 수몰이 돼갖고 잠기잖아요. 그걸 막으려면은 뚝을 쌓아야 되잖아요. 물이 못 넘치게. 그래서 뚝 쌓는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경상도까지 오게 해서 뚝을 쌓고 제방을 쌓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엄청 가혹하게 했는가 봐요.
1년 동안 가족 면회를 한 번밖에 못 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한 달, 2달 걸려갖고 거기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잠시 보고 가고 자식들 잠시 보고 가고 하여튼 눈물이 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소설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일본이 옛날에 독도에 영주권을 확립했다는데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울릉도로 죽도도의 면허의 죽도라는 건 울릉도인데 요나고에 사는 오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한 10년 전에 이 오야 무라카와가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그때 동부가 역사전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 다음에 울릉도로 출항했던 이 항구,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주 들렀던 절, 위패를 모셔놓은 곳, 이런 데를 다 찾아갔는데 하여튼 울릉도 도예를 하면서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연화고에 가면은 한쪽에 한 마을, 예를 들어 신정동 꽤 넓죠. 신정 3동 이 구역이 전부 오야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후손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또 무라카와가 있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집들이 창고도 엄청 큰 창고들이 옛날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정도로 울릉도에 와서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아마 인삼도를 채취하고 근데 가장 많이 한 게 전복이었어요. 전복이 한 이 정도 됐어요. 기록이 손바닥보다 더 컸답니다. 근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막부에 진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그때 이제 죽도도의 면허를 받아갖고 오야하고 무라카와 이 두 가문이 갑니다. 1625년. 요거는 은주시청학기인데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서 가장 먼저 독도가 등장하는 게 뭐죠? 정광재 노래에 나오잖아요. 세종실록 1400 이 몇 년이지? 1454년. 제가 왔다 갔다 한다. 1454년 세종실록집이. 근데 거기에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해요. 뭐 신라장군이 사부가 시정왕 13년에 우상국을 정벌하면서 우리 땅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울릉도를 정벌한 거지 거기에 저건 없어요. 독도라는 건 없어요. 그때 독도가 우리 땅이 됐다는 독도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우리 기록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게 세종실록 지리인데 일본 기록에서 독도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게 은주시청학기예요. 은주가 지금의 오키섬입니다. 근데 이 오키섬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본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 섬이 울릉도의 한 5배 정도 돼요. 5배 정도 되고 주섬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린섬이 또 한 3개 정도 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구 3만 명밖에 안 살지만 과거에는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살았고 여기가 일본 본토에서 한 70km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과거에 원권 경쟁을 하다가 막 실패한 사람은 이쪽으로 기양을 했어요. 그래서 왕족들이 여기 와서 살았다 해가지고 다른 데는 영주 국가 중에서 독자적으로 사무라이가 있는데 도노사마가 있는데 여기는 막부의 지카지가 살아요. 그래서 거기가 은주 오키노시마가 1667년에 은주 시청학기에 송도라는 그런 거예요. 오키섬에서 북동쪽으로 왕래할 수 있는 땅은 없다. 북서방향으로 가면 가기를 1박 2일을 가면은 송도가 있다. 이 송도가 독도입니다. 마치시마. 여기에서 다시 하루 정도 가면은 다케시마, 울릉도가 있다. 이것을 세간에서는 기죽도, 미소다케시마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서북 땅은
이주는 은주입니다. 은주까지가 일본 땅이다. 일본 기록에서 일본의 서북쪽 한계는 오키노시마까지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본 역사학자들이 왜곡해가지고 이주는 울릉도까지라고 했다. 울릉도로는 사람이 안 사는 섬이기 때문에 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사는 섬을 주라. 호주할 때 숫자 있잖아요. 여기도 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키노시마를 이슈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다 정리했어요. 이거는 오키섬까지다. 이 은주 신청학기에서 일본의 서북쪽 경계에는 은주까지가 일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여기에 은주 신청학기. 본분. 오늘 몇 년도? 세동 시리즈보다 220년 늦죠. 예. 늦죠? 예. 그럼 이야기 되지. 예. 이거 막 12년 전에 이거 제가 다 탄초해가지고요. 번역 다 해놨어요. 지금 책자로 나왔습니다. 이 연정 시장 1432년으로 계산하면은 한국이 200년 이상 앞선다. 역사 기록. 그 다음에 앞에 독도가 보인다라는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 울릉도와 오키섬인데 오키섬에서는 너무 오래가지고 그 근접을 못하지만 울릉도에서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생활 번역이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일본이 관찰 기록에서 보면은 1695년에 도토리별이 죽도 송도는 인맥 부속이 아니라 도토리 부속이 아니다라고 했고 1870년에 보면은 조선 교제심할 내3서라고 일본 외무성 문서입니다. 죽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경위를 조사해서 와라 해가지고 메이지 정부 초기에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1875년에 그 운양호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강화도 제약이 맺어진 게 1876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 막부 정권에서 메이지 시대로 바뀌는 왕정복구가 돼가지고 메이지 시대로 바뀌는 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1868년 1월달인데 그동안은 막부하고 설계를 주고받았는데 이 천황이 실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1868년부터. 그래서 일본이 우리 일본국 황제가라는 표현을 써요. 조선이 또 설계를 보니까 발칙한 것들이 왕이지 무슨 이 황제야 해가지고 설계를 거부했어요. 그게 1868년.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벌써 메이지로 근대국가로 바뀌고 군사력도 좋아지고 막 이럴 때였어요. 일본은 굉장히 지금 중앙집권국가로 해가지고 외국의 유학생들을 보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병사기술이라든가 그 전함 이런 것들을 막 확충을 했는데 그때 조선하고 국교를 단절을 해요. 조선이 일방적으로 이제 너희들하고 통교 안 한다 해가지고 끊겨요. 절교가 된 상태에서 한 3, 4년 걸려요. 그게 1868년부터 1875년까지 운양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그때 일본이 부단히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을 하자라는 정한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정한론을 하려고 그러면 교두부가 있어야 되는데 울릉도를 교두부로 하자. 울릉도에 무슨 전략적 기제를 두고 거기에서 한반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벌써 1840년대부터 이게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무성이 조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가 대원국의 실권을 잡고 있다는데 어떤가 해가지고 13개의 조사사항을 스파이 외무성 관료 3명을 임명해가지고 조선에 가서
다음과 같은 14개 조항을 조사해봐라. 13개 조항은 전부 그 조선의 정치 상황, 군사 뭐 이런 거를 조사하게 하는데 그 마지막에 14번째 있는 게 뭐냐면은 울릉도와 독도가 국도 성도가 조선 부속섬이 되어 있는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러니까 외무성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결정적인 게 세 번째 태정관제입니다. 이 태정관은 지금의 일본의 그 총리 되시는데 지금은 상권 분립에 대해서 입법상 행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사법부의 가장 그거는 이제 대법관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수상이고, 입법, 사법, 입법부가 저거죠. 입법부가 의회니까 국회의원이죠. 국회도. 근데 이제 그렇게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이때 태정관이라는 것은 상권을 다 갖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태정관이 지령으로서 내린 게 태정관 지령문인데 1877년 3월 말입니다. 29일. 일본의 동해 안에 있는 북도웨일도, 북도는 울릉도고 옆에 섬 하나 돼 있는 거는 웨일도는 송도, 독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본방, 일본과 관계가 없는 거이므로 주의할 것. 일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라는 말은 건너가서도 안 되고 일본 지도에 그려넣어서도 안 되고 지만의 현의 섬으로 그려넣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했냐면은 메이지 시대가 되면은 전부 이제 시스템을 근대적으로 바꿔요. 그리고 일본의 최초의 대학인 동경제국대학도 요 무렵에 만든 동경제국대학이 만들어진 게 1877년. 그 다음에 지금 홋카이도 대학의 전 신인인 게 삿포로 농학교가 1876년.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유럽의 정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 시스템도 도입하고 군사 기술을 받아들여갖고 굉장히 발전을 시키는데, 근데 과거의 영주국가 시대에는 땅덩어리가 좁았단 말이에요. 지금 울산 광역시 정도 되는 게 한 영주가 지배를 하고, 경상남도도 뭐 한 영주국가가 한 6개 정도 이렇게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때는 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성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 성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성 대략 300개, 300개. 과거에는 296개인가 293개였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귀한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300개 조금 넘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나카, 제가 아는 호사카 류지, 그 호사카라는 성으로 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사카가 일본 이름인데 한국 성이 호사카라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호선생 하는데 호사카 한자. 이 보자인데요. 나중에 서울보시로 하겠다. 그 다음에 텔레비에 나오는 임요한 선생이라고 여수 출신인데 연세대학교 의사 선생님. 그분 잘 알아요. 작년에 봄에 저쪽에 태안반도에서 만나봤는데 와,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때 여수에서 그 당시에 자기가 겪었던 생생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런 추억 같은 거 얘기했는데, 뭐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 그 당시에 나왔던 심수봉이 뭐 그때 그 사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심수봉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 노래방에 가가지고요. 이야, 하여튼 노래도 많이 그냥 쉽고 이런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막. 그런 노래 잘하더라고요. 거기 인시인데 여수인시. 여수인시. 그래가지고 지금 성이 300개 조금 넘습니다. 중국은 5,000개입니다. 대략. 일본은 성이 몇 개 있을까요? 세계에서 성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개. 개도 짚어보세요. 5,000개. 5천 개요. 또요. 4,000개. 어? 4,000개. 더 많습니다. 네? 2만 개. 더 많습니다. 25만 개에서 30만 개. 왜 성이 많을까요? 유럽에 성이 많은 나라가 독일, 영국 같은 나라입니다. 중앙집권국가가 늦게 된 나라죠. 중앙집권국가가 늦게 됐다는 이야기는 중앙집권국가가 되면은 성을 갖도록 해요. 서민들한테. 왜 성을 갖도록 하느냐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울산의 개통이, 서울의 개통이, 옆에 은항의 개통이, 부산의 개통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개통이 10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이 있어야지 울산의 개통이가 뭐 김개통이나 울산 개통이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을 만드는 게 일본이 공식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성을 다 갖도록 한 게 메이지 시대입니다. 1868년부터. 우리나라는 왜 성이 적느냐? 고려 중엽에서 고려말, 우리 뭐 시조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말에 뭐 우승공께서 뭐 나오잖아요. 되게 그때 중국은 그보다 더 빠른 것도 있고 늦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요즘 그 주민등록번호처럼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성을 갖도록 하는 건데, 유럽에 성이 많은 것도 늦게 성을 도입했고 일본도 늦게 했기 때문에 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에 와가지고 내가 너성 만들어가지고 저거 지금 나무 밑에 있거든. 기노시마 다리 밑에 있거든. 하시모토, 그 다음에 호수 옆에 이케우치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사는 동네 울산이면 울산 이런 식으로 오사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이 20만 개라고도 24만 개라고도 하고 30몇만 개라고 하는데, 똑같은 성이 읽는 방법이 한자는 하나지만 읽는 방법이 제가 제일 다르다. 그래서 그게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군대를 병사로 이 모병을 제거를 하려면은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징병을 해야 되잖아요. 징병하고 세금하고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태정관제역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세금을 거두려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필지를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논이 뭐 몇 결이고, 밭이 몇 결이고, 바다에 뭐 염전이 얼마고, 이거 다 조사해야 되고, 그 앞에 섬이 몇 개고 조사해야 된다.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바다에, 동해에 그 섬이 있는데, 간혹가다 일본 지도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게 시마니 현의 부속성으로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마니 현이 일본 정부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면서 다 조사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안중국 시대에 이미 울릉도 독도는 조선하고 다 결착이 났다. 그래서 이 태정관 지령을 1877년 3월 29일에 내리고 10분 쉬었다가 네. 10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태정관 지령,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 아무도 태정관 지령. 넘어가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세국 정책을 썼고, 청나라, 명나라도 세국 정책을 썼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세국 정책을 쓰다가 여기 청나라는 그 아편전제 1840년에 아편전쟁으로 해서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겁을 먹어가지고 일본은 1854년에 페리제도로 해서 개항을 하고, 우리는 일본이 문양업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강화도 제압부터 개항을 하는데, 개항하면은 이제 재밌는 게 안 됐어요. 우리 요즘 막 어디 뭐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막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잡초, 하얀 꽃, 그게 뭐죠? 개망초. 아, 네. 개망초의 원산지는
북미입니다. 미국. 아, 얘가 왜 한국까지 들어왔냐 하면은 해리 제목이 일본 문호 개방을 하면서 일본에 상륙을 했어요. 1854년에. 그런데 얘들 번식이 워낙 좋아가지고 한 10년 만에 일본 전국을 쫙 폈어요. 그리고 이제 강화도 제약으로 우리나라가 1876년에 문호를 개방했고 일본의 상선들이 삼복, 부산, 인천, 부산으로 들어오잖아요. 오면서 컨테이너 같은데 사람 발 같은데 묻어가지고 상륙을 했어요. 그래갖고 불과 이게 한 10년 만에 이 조선파도 석권을 했어요. 그래서 이 풀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했다. 망쳤는데 그래서 개망. 너무 흔해서 개항을 하는 계좌가 바람에 없는 게 많죠. 망했다. 그래서 그 슬픈 우리 역사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교대 심화에 떠서 울릉도가 독도가 조선 부속이 되는데 왜 그렇게 돼 있냐 조세화를 해가지고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실록 길지 50페이지 셋째 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산, 무릉, 이도, 재현, 정동, 해주, 이도, 상검론, 풍일성명, 즉가, 만기할 것인데 우산, 무릉 두 섬이 동해 한가운데 바닥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하면 풍일 청명하면은 즉가만게 가히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현이라는 것은 울진입니다. 울진 이야기 했었죠. 옛날에 강원도에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강원도 울진현인데 재밌는 게 강원도에 삼척 대도호부가 있고 삼척 대도호부가 관할하는 게 삼척 구하고 그 다음에 울진현 그 다음에 평해군 세 개였어요. 평해는 군이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평해하고 울진을 합쳐갖고 울진군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영덕현하고 영해군 그때 영해도 군이었어요. 영해도 완전 컸어요. 을 합쳐가지고 영덕군으로 했는데 작은 고을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향토사학자한테 그쪽 관련 그 지역사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왜 영해군이 아니고 왜 평해군이 아니고 울진군이 됐는가 그거를 좀 연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아마 농업 소출이 큰 데가 인구도 많거든요. 많으면은 그게 군이 되고 얘는 부군 현 세대 때예요. 그리고 삼척 도부 소속의 울진현이고 울진현 소속의 울릉도였다. 그래서 세종실록 제리지에도 강원도 울진현 그리고 삼척이 왜 도부가 됐냐면 그냥 대로 이성계 때문에 이성계 저거 5대조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안동 대도부도 마찬가지로 삼태사 때문에 그렇게 고려사는 더 늦게 폈던데요. 1451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울진현의 정동에 가운데 있는데 신라 때는 우상국이라고 했고 우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이제 요게 동국문흥기록에 보면은 여지지라는 건 지금 없어졌어요. 오늘 없어졌었는데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다 우상국의 땅인데 우산은 외가 말하는 송도이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어라면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우상국의 땅이다. 우산은 곧 외가 말하는 송도이다. 순조 아니죠? 앞에. 순점이다. 순정인가? 고종 다음에 순조잖아요. 예. 고종이 1873년도부터 문비까지 해가지고 40년 보냈으니까. 예. 고종 아들 순종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만에 순도 아닙니까? 그동안에 순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순종. 그 순도 앞에 앞에. 전파적인 전파적인 만기어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속도 항공영타로 하고 인정했던 자료, 아까 쪼토리건 내 답변서, 그 다음에 조선 교재 심화 내탐서, 그 다음에 태등간.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태등간 진행입니다. 여기에 이제 태등간 진행의 부속 지도로 이렇게 첨부된 건데, 죽도에 일도에 넣고 성을 2개 그렸어요. 울릉도하고 독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만 해도 독도 지도가 없어요. 우산도가 뭐 서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고지도에서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으로 가게 된 거는 안녕국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안녕국이 가면서 우산도를 봤거든. 독도를 봤거든. 그래서 동남방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이쪽으로. 그 전에는 1693년 이전에는 서쪽에 가 있거나 남쪽에 가 있거나 북쪽에 가 있는데 안녕국 사건 이후에 우산도 위치가 동남방 이쪽에 왔다. 이게 오키섬인데 오키섬하고 엄청 멀게 그려놨어. 이게 한반도예요. 조선인데 울릉도 조선 옆에 있고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거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 여기 동도 서도 그 다음에 바위도까지 그려놨어. 거기는 얼마고 80년이고 40년인데 1박 2일 걸리고 요거는 하루 걸린다. 좀 상대편. 예. 요 글씨가 떼어같이 되어 있는데 이 글씨도 제가 이거 전부 다 번각을 해가지고 사초를 해가지고 문구 하나 다 번역해서 2010년인가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태릉간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이거 읽으면은 오도 오모부키 다케시마 홋카이케 노 것도 홈포 관계 고레나키 노 것도 고코로 에르베키 것도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이거 사람들이 그런 말이구나 하는데 이걸 그리스로 읽어줘야 돼요. 제 거는 우대신 사람들 여태 대신이 3명인데 우리도 영의정이 있고 자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대신 여태도 태정관 있고 우대신 있고 자대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안용국이 2번째 일본을 건너갔을 때에 팔도총도라는 조선 팔도지도를 소지하고 왔어요. 과거에 납치돼서 갔단 말이에요. 우리 땅 울릉도 갔는데 남의 땅에 왔다고 붙잡아 갔으니까 항의를 하러 갔을 것이다. 거기 보면은 조선 팔도지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경기도가 있고 경의 다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강원도 강원도 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팔도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안에 이 도의 안에 다케시마 울릉도와 마츠시마 독도가 있다. 성도 또 성도 유지. 네, 죽도 송도가 유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고래알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의 지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강조체인데 그러니까 조선 팔도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들어있는 지도를 갖고 왔다. 근데 거기 보니까 강원도 지도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더라. 이게 원로각서라고 2006년인가 발견됐어요. 이게 발견되면서 안용복이 전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안용복이 한 말이 사실이었다. 전부 사실은 아니에요.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일부 사실이었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야시 시에이라는 사람이 그린 1780년에 한국 접양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반도고요. 여기 대마도, 그 다음에 이키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울릉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독도라고 그려놨는데, 이 섬에서 조선을 보는 것은 오키섬에서 여기를 보는 것과 같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도로는 별로 우리가 안 가요. 지도로는 우리가 불리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일본 전국 지도예요. 여기 하얗죠. 요게 1840년대 지도인데 여기 하얀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일본 땅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홋카이도하고 여쪽에 지금 센다에 있는데 여기는 아직 일본 땅이 안 된 거예요. 홋카이도는 일본 땅 안 됐습니다. 오키나와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울릉도 독도가 있는데 색깔 표시 안 됐잖아요. 오케이 전까지 돼 있어요. 여기에 송도 독도까지는 얼마의 거리에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보면 요게 울릉도고 요게 독도입니다. 이게 1872년에 나온 대일본 무예전. 그다음에 요거는 러시아의 수로지에서 만든 지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조선 동해안도인데 조선 동해안도에 여기에 울릉도가 있고 여기 독도를 그려놓고 독도를 북쪽에서 본 거, 이게 북쪽에서 남쪽에서 본 거, 북쪽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서쪽에서 본 거 이렇게 방향별로 이렇게. 이거를 러시아의 해군이 그린 지도를 그대로 묘사해가지고 일본 그 해군성의 지도에다 그려놨다. 이건 뭐냐면은 일로청하 맹세 신도 이제 1903년에 발행된 주의야. 근데 이게 1903년 하면은 어떤 해이냐면은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에요. 일본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면서 대륙에 파견할 병사들이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고 이렇게 요 정도 크기로 포켓 지도인데 여기에 유럽까지 다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 중국 전역,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일본까지 해가지고 이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로청은 일본, 러시아, 청국, 한국, 명세신도 세밀하게 다 담은 지도다. 그 큰 지도 안에 한국하고 일본 부분을 확대한 건데 이때 일본이 이렇게 해놨어요. 요 노란 선은 한국의 영토 해역이고 파란 선은 일본의 영토 해역입니다. 이때는 청일전쟁이 끝나가지고 대만이 일본 땅이 됐어요. 그래서 대만이 일본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만. 그 다음에 요 표시는 요거는 일본의 해역이라는 거예요. 파란 거.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조선의 해역이고 그 다음에 요 천국을 표시하는데 점선으로 된 여기 천국. 여기 보면은 여기에 죽도가 있고 울릉도가 있고 송도, 독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 독도를 정확하게 중간선으로 잘라가지고 한국의 영역으로 엮어요. 이거는 이제 서체핀 677에 미군선 군정선을 받아줬는데 1946년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거기에 미군정이 있을 때 일본을 관할했을 때 군정선하고 우리나라를 관할했을 때 군정선하고 있는데 그게 관할구역을 구분했습니다. 일본 군정선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한국 군정선은 이쪽이고 여기에 울릉 개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대학을 맺고 난 뒤에 개일 강화대학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거를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속된 지도가 일본 영역도. 거기에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대학의 결과 죽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한국의 영토다 해가지고 조선 해가지고 저쪽 국경 표시 해놨습니다.
여기 제주도고, 대마도는 일본 쪽으로 해놓고, 죽도 울릉도는 그러니까 독도 울릉도는 한국민으로 이게 1952년.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만수역이고. 그래서 보통 왜 한국 영토인가를 세 가지로 추격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 우선 이제 울릉도와 독도는 모도와 가도에 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관측이 되잖아요. 관측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은 울릉도의 생활거리다. 두 번째는 역사적 기록이나 역사적 인기가 우리나라가 적어도 200년 이상 앞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게 태전간 지정. 일본 정부, 메이지 정부의 최고 정치 결정기구의 수장인 태전간이 공식 문서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땅이, 일본 땅이 아니다. 조선의 땅이다. 라고 천명을 하고 있다. 이걸로 역사 이야기를 마친 거예요.